진화나에서 6화까지의 주인공들 이야기를 한번 갈무리한 안도르 시리즈가 새로운 스토리 아크로 돌입했습니다. 이번 화 역시 변함없이 훌륭한 이야기였는데요. 지금까지 등장한 캐릭터들 뿐 아니라 예고편에서만 보이고 언제쯤 등장할지 궁금했던 소우 게레라까지 합세하면서 스토리에 더더욱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지난번 7화 대본을 2000자나 써서 부디 이번 8화의 대본은 7화보단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릴의 이야기부터 쭉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자신의 운명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놀랐던 시릴은 아니나 다를까 일하는 척하면서 보안국에 계속 익명으로 카시안 안도르를 찾아달라며 신고를 넣고 있었습니다. 결국 질려버린 보안국이 시릴을 직접 찾아와서 미로와 만나게 했죠. 미로는 시릴을 통해서 전임 책임자인 블레빈 중위의 보고서 누락 내용을 알고자 했는데 정작 시릴은 보고서를 읽지도 못하고 서명만 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흔치 않은 기회를 갖게 된 시릴은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미로를 도왔지만 실제로 별로 도움도 되지 않았거니와 미로 또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뜬금없이 시릴은 자기 PR 타임을 가져버리는데요. 그는 질서수호에 정도라는 게 있냐며 유능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신이 카시안 안도르의 체포에 꼭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마음만 앞서는 시릴의 요청은 당연하게도 거절당합니다. 순수하다고 해야 할지 미련하다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다른 의미로 빌런 같은 시릴이 과연 보안국 입성에 성공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일 잘하는 부관인 허트가 진급하고 데드라 밑에 시릴이 부관으로 꽂혀서 고통받으면 어쩌나 싶네요. 아무튼 미로와 시릴 모두 제국기의 은하제국의 사상이 옳다고 진정으로 믿는 두 젊은이들 캐릭터이기에 이들의 서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더더욱 궁금한 것 같습니다. 안도르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카시안은 해변에서 땀 흘리면서 두리번거렸다고 징역 6년을 살게 되었고 그가 옥살이를 할 곳은 나키나 5라는 곳입니다. 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거대한 구조물은 깊고 깊은 해저 감옥의 빙산의 일각이었죠. 간지나게 생긴 주황색 나이키 신발을 신은 간수들이 돋보이는 이곳은 신기하게도 쇠창살이 하나도 없는 감옥입니다. 돌연 간수들은 새로 들어온 죄수들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더니 이 감옥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로 바닥 전체에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전류가 흐르는 것이었죠. 탈옥을 시도하거나 명령에 불복하거나 그게 아니라 간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닥에는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죄수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전기에 지져져서 죽는 것이었죠. 중력이 있는 한 인간은 땅에 발을 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쉬고 있는 내내 자신이 딛고 있는 땅이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은 죄수들로 하여금 절대로 딴 생각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비인간적인 디자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제국이 할 법한 행동이다 싶었습니다. 디자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당연하게도 나키나5의 감옥은 조지 루카스의 초기 영화 중 하나인 THX-1138 속 배경과 아주 유사합니다. 재미있는 오마주였네요. 최첨단 설비라 그런지 카시안이 배정받은 곳으로 들어가는 동안 간수들 사이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대화가 오가는데요. 이 이야기는 차후 다음 에피소드들의 리뷰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나키나5의 교정시설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죄수들이 공장에서 노역을 하는 노동시설이기도 했습니다. 각 층의 각 반마다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서 무언가 기계 부품을 조립하는 구조이며 팀 내에서 생산률이 가장 낮은 조는 전기로 지져집니다. 팀끼리의 경쟁구도, 층끼리의 경쟁구도는 매일매일 갱신이 가능할 뿐더러 상벌 시스템도 명확한 정말 단순한 목표이기에 전기바닥과 마찬가지로 감옥의 시스템상 죄수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카시안이 들어간 5-2D 반의 작업 반장은 무언가 동굴 같은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공이었는데 바로 베테랑 배우인 앤디 서키스였습니다. 시퀄 3부작에서 스노크 역할을 맡았고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골룸, 혹성 탈출 리메이크 3부작에서 시저 역할을 맡은 대배우죠. 많은 경우에 CG 뒤에 얼굴이 숨어 있어서 아쉬운 배우였는데 이렇게 누추한 곳에 직접 나와주어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서키스는 이번 드라마에서 키노 로이라는 작업 반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가운 얼굴은 앤디 서키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그원 스타워즈 스토리에서 반군 병사로 등장했던 루스코트 멜시도 카시안과 함께 나키나5에 수감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때 만난 인연으로 카시안과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한 것 같은데 약간 새로운 희망에서의 루크 스카이워커와 빅스 다크라이터 콤비가 떠올랐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것 같았던 두 친구가 반군 연맹의 생사를 건 야빈 전투라는 위대한 전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던 것처럼 말이죠. 죄수들은 하루 종일 초대형 레고를 맞추고 있습니다. 스포일러 하나 하자면 이 기계 부속이 무엇인지는 끝끝내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거대한 시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몇 년씩 만드는 기계 부속 정도 되면 데스스타에 필요한 대형 볼트와 너트 같은 느낌의 부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모스마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모스마의 집에서는 의회 투표만 있으면 항상 호화로운 파티가 벌어집니다. 모스마에 의하면 이번 투표의 주제는 황제의 폭거를 멈춰달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물론 민주주의의 잔재인 의회에서 충분히 할 법한 말이긴 하지만 이미 황제가 제국을 만들어서 그
그 위에 군림하는 상황에 이런 투표가 열린다 한들 페린 같은 사람들의 비웃음만 살 뿐입니다. 의회의 생명줄도 카시안과 마찬가지로 이제 5년만 남은 상황이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담이지만 이 장면에서 모스마는 샨드릴라의 전통주로 보이는 무언가를 마시는데 구더기인지 애벌레인지 아무튼 벌레를 술에 녹여서 타먹는 괴상한 음료가 등장합니다. 맛없는 걸 왜 먹냐고 물어도 맛이 없는 게 핵심이라고 하니 참 샨드릴라 같은 돈 많은 코어월드 행성들의 이상한 전통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저런 음료가 있어서 모티프를 따온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 구더기 술과 마찬가지로 샨드릴라의 소위 전통들은 역사만 깊지 참 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4화에서 모스마가 남편의 기념일이라고 말했던 한국에서는 축일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영어로는 Day of Days, 직역하자면 어느 날 중 하루라는 괴상한 이름의 날도 그렇고 15살쯤에 결혼하는 풍습도 그렇고 이번 구더기 술까지 약간 괴상망측한 전통들이 많았던 과거 고대 귀족 사회를 풍자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모스마가 황제의 행동에 제한을 걸려는 투표를 통과시키기 위해 소집한 이 파티에 모인 의원들은 정작 창밖 풍경이 좋다느니 황제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데 무엇이 문제이냐느니 속편한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전랑기도 아닌데 위험한 시대라고 하는 이 말은 펠퍼틴의 사회 분위기 조장 때문이었겠죠. 펠퍼틴은 클론 전쟁이 종전되었음에도 분리파 잔당 숙청을 빌미로 전랑기 때보다 더욱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조성했고 시민들뿐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반란 군인이 급진판이하는 집단들이 결국 다 분리파나 다름없는 이들이라며 상시 대비를 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실제로 알다니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긴 했으니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안성맞춤이었겠죠. 페릭스로 돌아옵니다. 페릭스에서는 노쇠한 마바 할머니가 반란 활동을 하시겠다고 페릭스 호텔 지하에 있는 지하 통로를 확인하다가 쓰러져서 실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수로를 통한 비밀 통로로 반란군이 침투해서 제국이 본부로 삼고 있는 호텔을 습격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예고편 중에는 카시안이 어떤 지하 통로를 지나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마바가 열었던 수로는 결국 카시안에 의해서 사용된 것 같습니다. 한편 루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카시안이 행방불명되자 불안해진 그는 벨과 신타를 붙여서 카시안을 추적하려 합니다. 두 사람은 페릭스의 마바와 카시안의 친구들을 감시하면서 언제쯤 카시안이 나타날지 지켜보고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에도 사랑보다 투쟁이 먼저라는 신타. 아마 반란군은 이렇게 아주 소중한 가치들을 포기해가면서 대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겠죠. 두 사람의 예상대로 답답한 빅스가 루선에게 연락해 카시안의 행방을 묻지만 감청을 두려워한 루선 측은 대답하지 않았고 결국 빅스의 걱정은 목적지에 닿지 못하고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빅스와 빅스에게 통신기를 빌려준 친구 모두 제국군에게 생포됩니다. 루선은 3화에서 스타패스 유닛을 받는 대신 카시안 한도를 택하면서 은밀하게 진행해왔던 반군 활동이 들통나게 생겼습니다. 그는 어째서 그때 카시안을 택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제국에 억압받아온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 같아서 영입했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에게서 정말로 다른 무언가를 보았던 것일지 궁금합니다. 루선의 과거사나 동기가 더 풀려야 할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딱히 풀어줄 것 같진 않습니다. 아무튼 루선은 소우 게레라의 파르티잔 반군이 있는 세드리 마일로로 향합니다. 루선은 최신식 장비들을 미끼로 소우가 다른 반란군과 협업하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파르티잔 반란군은 당시 은하계에서 가장 오래된 반란군이자 가장 조직적이고 공격적이고 성공적인 반군 점조직이었죠. 하지만 팀플레이를 싫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습니다. 루선은 그 누구도 혼자서 성공하지 못한다며 제국 발전소를 공격하려는 반군 조직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루선은 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화를 돋우면 제국이 시민들을 압박할 테고 그 억압은 반항을 낳는다고 말하죠. 지난화에서 모스마에게 했던 대사에서도 찝찝했는데 급진주의자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소우마저도 당황하니 그의 사상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감이 왔습니다. 루선의 말을 들은 소우는 잠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번 화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대사를 내뱉습니다. 크리거는 분리주의자입니다. 마야페이는 신공화주의자고 고먼전선, 급진주의자 연합, 구역주의자, 인간 예찬자들, 은하 분할론자 모두 졌어요. 소우의 입에서 패배한 반란군들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온 것이었죠. 소우는 반란군 연맹 창설 이전 이미 수많은 아젠다를 걸고 수많은 이름으로 등장했던 은하계 곳곳의 반제국 조직들을 언급합니다. 공화국 시절부터 정부에서 뜯겨져 나오면 되겠지 하던 분리주의자, 제국주의 등장 이후 새로이 공화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신공화주의자, 고먼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필두로 모인 것으로 보이는 고먼전선, 우선 물불 가리지 말고 움직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은 급진주의자 연합, 내가 사는 구역이라도 잘 살면 되겠지 한 것 같은 구역주의자, 인간이라도 살자고 했을 것 같은 인간 예찬자, 은하계에 자신들만의 구역을 만들자고 했을 것 같은 은하 분할론자들 모두 절대적인 은하계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 황제의 제국 앞에 무릎 꿇었다고 말합니다. 이름들로 추정해보자면 이들은 궁극적으로 은하계 모든 사람들, 모든 점조직들을 한데 모을 하나의 구심점
구분점이 없어 보이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사는 동네라도, 내가 속한 구역이라도, 내 종족이라도, 내가 믿는 정치 사상이라도, 총을 들고 있는 나라도 지난 1000년간 은하계를 지배하려고 계획해온 시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은하계 지배를 실제로 성공시킨 펠퍼틴 왕제를 상대로 싸움을 하려면 나라는 생각은 버려야만 하겠죠. 결국 이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한 끝에 탄생한 반란군 연맹. 반란군이라는 직관적이고 확고한 이름은 오로지 현 정권, 펠퍼틴 제국에 대항하는 자라는 의미만을 내포하고 있고, 그런 이름을 가진 연맹체는 결국 은하계의 모든 반제국주의자들의 공감을 사서 진정한 가망이 있는 연맹체로 성장합니다. 이미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사상을 확고히 갖고 있는 은하제국이란 정부가 굳건히 선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조직적인 반란 끝에 연맹을 만든다는 배경적 한계 때문에 클래식 3부작 시기에는 프리퀄이 보여준 숨막히는 은하계의 정치 싸움을 보는 것이 불가능할 줄 알았습니다만, 지성을 가진 제작진이 각본과 촬영을 맡으니 이게 또 가능하네요. 소우는 이 수많은 사상들을 말하면서 루선에게 당신은 이 중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궁금증과 똑같은 질문인데요. 루선은 솔직하게 대답하는 대신 겁쟁이라고 답합니다. 제국을 막을 수 있는 임계점을 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이죠.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모두 개죽음 당할 것이라 말하는 사람. 사실 루선의 이 대답은 반군만큼이나 제국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답이기도 했죠. 소우는 자신만이 명확한 비전이 있는 집단이라고 하지만 루선은 무정부주의는 매혹적이기만 할 뿐이라고 받아칩니다.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소우의 비전은 정말 확고하지만 지난화 리뷰에서 말했듯 루선의 사상과 마찬가지로 성공한 이후의 미래는 없습니다. 반군은 제국을 무너뜨린 후에 새로운 민주주의 공화정까지 세워야 비로소 성공한 것이니까요. 국내에서도 드디어 나키나5 스토리 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10화까지 이어지는 이 숨막히고도 긴장되는 이야기의 종착지가 어디일지 기대가 큰데요. 한편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제 안도르 에피소드가 단 2화만 남은 상황이기에 안도르의 1시즌이 끝나면 언제 또 2시즌이 방영할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할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하기와 영상 좋아요, 후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